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등의 처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이 어떤 수준에서 맺어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파업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는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저하 등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깨는 이른바 생계형 해약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고객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물건이 오거나 물건 없이 텅 빈 봉투만 오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30cm 이상의 눈이 쌓일 걸로 보여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반도체 핵심 기업인 ASML의 클린룸도 외국 정상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네덜란드는 대표적 반도체 강국이자 유럽에서 독일에 이은 우리의 제2교역국으로 우리 정상이 국빈 방문하는 건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무엇보다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일정은 ASML 본사 방문입니다. ASML은 반도체 관련 세계적인 핵심 기업으로 이 회사와의 협력 정도가 반도체 시장에서 순위를 결정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정밀도가 높은 극자외선 장비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은 ASML이 유일합니다. 특히 외국 정상에겐 처음으로 ASML 클린룸이 공개됩니다. 최신 노광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할 예정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인은 물론 네덜란드 국왕도 동행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ASML 방문이 양국의 반도체 동맹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과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준열사 기념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신흥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심화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이 어떤 수준에서 맺어지느냐가 이번 방문의 핵심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빈손으로 조기 해산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거라는 위기감 속 김기현 책임론이 재점화하며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에 대한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이른바 당 핵심 인사 희생안에 대한 당 주류의 반발을 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모든 일정을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날 혁신안을 마지막 안을 이제 올리고 백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의 화살은 혁신위 출범 당시 전권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김기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이대로 계속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혁신위의 패배가 반영하는 지금과 같은 우리 당의 운영 방식이라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인 부산을 떠나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도 김 대표야말로 쇄신 대상 1순위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로는 부족하고 사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이 이 혁신을 계속 부정하고 반대하고 김기현 대표가 반혁신의 아이콘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난번 선거보다 더 안 좋은 최악의 결과가 예상되고 있고 혁신이 조기 해산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당내 갈등이 김 대표 사퇴론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반면 김기현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달 중순쯤 서둘러 출범시켜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서 혁신 조기 해체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서울 6석 전망 등 참패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격요법을 내놓지 않는 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비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1기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대표 사퇴론에 대해 합리적이고 강력한 대안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건 필패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지금은 때가 될 때까지 순리대로 믿고 맡기는 게 상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기 해산이 결정된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혁신위의 시간은 지났고 공천관리위원회 등이 나머지를 채울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초선인 김승수 의원도 당내 의원들이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김기현 사퇴 주장에 대해 도를 넘는 내부 총질에 황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때가 되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명계 일부에서는 탈당 조짐까지 나타나며 신당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구조에서 벗어난 제3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계획을 천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문자 그대로 때가 되면 만날 거다.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늦지 않게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며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는데 일단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모임에서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제 내년에 경기장에 입장해야 되잖아요. 이제 총선 올해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낙연 전 대표의 단독 행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까지 나서 이른바 3총리 연대설이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력을 무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이냐. 각각이 정치적 위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3총리 연대설 이렇게 표현하기엔 지나치게 폄하한 표현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결단은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합류할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사는 방법을 모색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지 선택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듣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본류로서 지금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 소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노린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맞섰습니다. 당내의 잔치이고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돈봉투 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모두 구속된 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조심스럽게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증거에 따라 소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에서 돈봉투가 뿌려진 것으로 보고 국회 압수수색으로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수수 의원을 특정해왔습니다. 이어 지난달부터는 임종성, 허종식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로 수수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고 며칠 뒤 윤 의원 등의 재판에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 20여 명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소환한 자리에서도 수수 의원들 명단과 살포 경위를 확인했지만 송 전 대표는 역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이름이 언급된 해당 의원들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소환 조사를 공언한 만큼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입니다. 검사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감싸는 조폭 검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 검찰이 외압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외부에서 소위 좌표찍기로 검찰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정치권의 외압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히 사실관계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사 개인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나 대검이 조직 차원에서 감싸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직원을 감싸는 조폭검찰 소리를 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의 초과수당 예산 부족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한 가운데 해양경찰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현장에서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함정 운항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치안 공백이 이미 현실이 됐는데 수뇌부에선 초과 근무 상한제를 시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 한시적으로 초과 근무 제한에 나선 경찰과 달리 해양경찰 초과수당 부족 문제는 올 상반기부터 계속됐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수당 부족분은 270억 원. 남은 돈에 맞춰 일해야 하는 해경은 지난 7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함정 2대가 경비하던 구역을 통합해 한 대만 운항하게 하고 기름값 등을 아끼기 위해 소방과 형사기동 등 6개 분야 함정 운항도 30% 넘게 줄인 겁니다. 다음 교대 근무자와 30분 동안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없애 비대면으로 전달하게 하면서 매달 40시간에 이르던 항공대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현장에선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함정 근무자는 취재진에 100시간 정도 되던 초과 근무가 반으로 줄고 경비구역도 넓어져 경계가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고
수사부서 근무자는 과장에게 받던 초과 근무 결제를 서장에게 받도록 바뀌다 보니 변사 사건이나 절도 사건 수사 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불효불급한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정당한 일을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하려고 마련 중인 부서별 표준 초과 시간을 놓고 근무 시간에 상한을 두려 한다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경 내부망에는 표준 시간이 결국 상한제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거나 예산 확보 등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내부 직원들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올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경비구역 통합은 내년에 원래대로 돌려놓을 예정이고 논의 중인 내년도 표준 시간은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려는 것일 뿐이라며 업무에 필요한 초과 근무는 한도 없이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초과 수당 부족 사태에 이어 해경에서도 일을 더할 수밖에 없는데 돈은 못 받는다는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한 명이 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다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지난 6일 이 공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협력업체 직원 2명에게 복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사흘 만에 64살 A씨가 숨졌습니다. 이들은 화학 용액이 담긴 탱크 위에 설치된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통 호소로 숨쉬기가 좀 힘들다. 제가 이송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그런 증상까지는 아닌 걸로 일단 판단된 것 같거든요. 조사 결과 이들의 몸에서 나온 건 맹독인 비소 성분이었습니다. 작업자 2명에 더해 감독을 맡았던 직원 2명의 몸에서도 같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 도중 새어나온 가스에 중독된 거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삼수소와 비소인가? 하여튼 모터 교체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 같거든요. 노출된 것 같아요. 숨진 A씨를 제외한 3명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제련소 측은 현장 작업을 모두 중단한 뒤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거쳐 어떻게 가스가 새나온 건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석포제련소는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요금소 근처에서 1톤 화물차 한 대에 불이 났습니다. 이 화물차를 몬 60대 운전자 등 2명은 바로 탈출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고로 고속도로 3개 차로가 2시간 남짓 통제되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담겨있던 화물차는 20분 만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떨어진 돌을 피하려다 화물차가 뒤집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빌라 2층에 사는 50대 여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치는 등 주민 4명이 대피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모친을 살해한 뒤 도주하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밤 경기 안양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는데 이튿날 아침 집에 온 A씨 아버지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기 오산시의 숙박업소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를 제외한 5대 기업과 국내 주요 그룹의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재계 인사의 키워드는 세대 교체로 꼽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생 오너 3, 4세도 대거 등장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쇄신과 책임 경영을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년보다 정기 인사를 일주일 정도 앞당긴 삼성에서는 첫 1970년대 사장이 등장했습니다.
용서구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으로 1970년생, 올해 53살입니다. 30대 상무 1명과 40대 부사장도 11명 임명해 삼성의 신규 임원 평균 나이는 47.3세가 됐습니다. LG그룹도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의 용태로 구본모 선대회장 시절 부회장단이 모두 물러나며 구광모 체제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LG 신규 임원의 평균 나이는 49세, LG이노텍은 신임 최고 경영자로 문혁수 부사장을 선임했고 최연소 임원인 손남서 LG생활건강 상무는 1982년생입니다.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서든데스 위험을 경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60대 부회장단을 이선으로 후퇴시키며 7년 만에 세대 교체에 나섰습니다. 그룹 2인자 격인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선임됐고 7개 계열사 최고 경영자를 교체해 올해 신규 임원의 평균 나이는 48.5세로 젊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경영 환경과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조직 쇄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이런 신성장 동력을 찾고 기존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수용하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오너 3, 4세의 경영 전면 배치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HD 현대그룹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SK 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도 임원급인 사업개발본부장에 승진하면서 책임 경영과 신사업 발굴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 조치로 국내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우리 기업이 제3국에서 추가 확보한 물량으로 재고량이 4.3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어제 서울 신정동의 주요소를 방문해 요소수 재고와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산업부는 전국 97% 주요소에서 요소수가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유통 상황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품절 주요소에 신속히 요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안으로 베트남산 요소 5천 톤이 도착하는 등 예정대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안심하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친환경차 전환 준비지수 평가에서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한국이 올해 친환경차 전환 준비지수에서 종합 60점으로 40개 나라 중 8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10계단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유로모니터는 시장과 인프라, 유지 비용, 소비자 구매력 등 4개 영역의 평가를 종합해 국가 순위를 매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성숙도 부문에서 75점을 받아 세계 4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5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고금리에 물가까지 높다 보니 서민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 보험을 깨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생계형 해약이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쑥 오른 생활비에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주머니가 얇아진 만큼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입니다. 20에서 30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생활비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보험료에도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하니까 부담되는 면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소득 수준이 그만큼 상승하는 게 좀 받쳐주면은 뭐 또 그렇겠는데 지금 현재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당연히 부담이 되죠.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깨는 생계형 해지가 급증한 이유입니다. 생명보험업계 해약 환급금 규모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34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1년 전보다 10조 원 이상 불어나면서 3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자발적 해지로 받는 환급금이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보험 해지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금리와 경기 저하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좀 어렵다,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실제로 보험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마저 나오면서
보험업계 유동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사회 휴전 압박을 일축했습니다.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주례 강요회의에서 지난 주말 프랑스, 독일 지도자와 통화했다면서 하마스 제거를 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전쟁 중단 압박을 가하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의 싸움은 전력을 다해 계속할 것이라며 정의는 우리의 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7,000명 이상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망한 걸로 집계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ABC 방송 등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언제 종료될지 묻자 가능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면서도 그것은 이스라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민간인 뒤에 숨은 하마스가 총을 내려놓고 항복하면 그 길로 전쟁은 끝나겠지만 하마스가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휴전은 문제를 영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무력만으로 인질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아부 우베이다 대변인은 알자지라를 통해 방송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조건부 교환 협상 없이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인질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가자지구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인질 구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연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고 UN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가자 공습에 따른 사망자 중 민간인이 61%로 전례 없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알-아크사 병원입니다. 병원 내 임시 텐트에 수많은 피난민이 대피해 있습니다. 가자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과 물자 부족으로 비참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والله عايشين بصعوبة مش عارفين ندبر حالنا يعني لا في غاز لا في طحين زي طحين فيش طحين حاليا المية جدا سيئة حمامات جدا سيئة كل اشي تلوث مكان سيء حياة بغزة ما فيش حياة يعني انتوا لا مأمنين لنا أكل لا مكان آمن 최근 가자지구를 돌아본 칼 스카우 UN 세계식량계획 부국장은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고 90%는 종일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자 주민들의 공포와 혼란, 절망감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일주일간의 휴전 동안 일부 구호물자가 반입됐지만 이제 두 번째 물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자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중 61%가 민간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오픈대학교 야길 레비 교수는 지난 10월 개전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첫 3주 동안 전체 사망자 중 민간인 비율이 61%라고 밝혔습니다. 20세기의 분쟁들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평균 절반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수치이며 과거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때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레비 교수는 전례 없는 살상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규모 민간인 살상은 이스라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반도체 협력으로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초미세 공정이 필수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해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클린룸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산업과 기술 안보 측면에서 전략 자산으로 강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네덜란드와 미국, 일본 등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 등 원내 상황으로 인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거란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같이 밝히며 공관위 구성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몇몇 언론 매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향후 김 여사 관련 특검 전국에서 공천에서 탈락하게 될 현역 의원들의 표 이탈을 막기 위해 공관위 출범을 이달 중순에서 연말로 미루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지도부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선거는 안중에도 없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하루빨리 공천에서 뛰게 해도 부족할 수도권은 다 포기하고 선거 한 달 전에 공천해도 되는 영남 공천만 고민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연말까지 당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며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쇼에서 신당 창당 계획이 있느냐는 참가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아직 신당 계획은 없다면서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당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 인사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펼쳐온 박지혜 변호사가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인재위원회에서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정하고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기후단체 플랜 1.5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등에서 환경 분야 공익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지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틀간 태극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극 연습은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합참 주도의 한국군 단독 지휘소 훈련으로 합참은 작전사급 부대도 연습에 참여해 실전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태극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최근의 전쟁 양상 등 다양한 위협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해서 실전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남한말 오빠에 이어서 남한식 영어 표현인 파이팅까지 단속하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사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머니들이 다 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류와 같은 외부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영상물 유포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는 내용의 이른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지난 2020년 12월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일찌감치 남한식 말투인 오빠 등을 금지했는데 최근엔 청년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남한식 영어 표현인 파이팅 사용 여부를 검열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관련 법에서는 남한말은 물론 남한식 말투로 된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전국 어머니 대회에 이틀 연속 참석해 한류와 같은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이념적 이탈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어머니들이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꼿꼿이 이어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하지만 법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문화 전파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이게 법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일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라는 거는 기층 단위에서 보이지 않게 침투해 있는 거 있고 얼마든지 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문화 전파로 인한 체제 붕괴를 우려한 북한 당국이 앞으로도 주민들을 옥죄는 통제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의 97%가 이과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과생들의 이른바 문과 침공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시에서 유리한 전형을 찾기 위한 전략 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7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대입 정시 지원 전략을 소개하는 입시 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실제 점수로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가 받은 성적으로 배치표를 보고 이제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지원할 수 있을지 잘 고민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 수학 1등급 학생 가운데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이른바 이과생은 9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과생이 문과에 대거 교차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올해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어려웠던 수능 때문에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넘은 학생도 많을 것으로 보여 정시 모집 인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잘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정시 지원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공통으로 나오는 조언은 영역별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리한 점수를 얻은 영역에 반영 비중이 큰 학교에 지원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에 따라 점수가 다른 만큼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권 대학은 주로 가나군에 몰려 있어서 사실상 지원 기회가 2번이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중위권은 3번의 복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빅3 등 대형 입시학원들의 부당 광고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학원과 출판사에 대해 2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들이 포함됐는데 경력이 없는데도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의대 합격자를 부풀려 광고하는 등의 수법을 썼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가스터디의 교재 광고입니다. 수능 출제위원이 썼다고 돼 있지만 실은 수능 출제 경력이 없었습니다. 이매진 CNE는 저자가 8번, 이투스 교육은 저자가 7번 수능 문제를 출제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두 사람 모두 3번만 참여했습니다. 브로커메스는 교재의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약자 KICE를 표기하며 마치 관련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은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을 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과장하면서까지 광고에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하이컨시 시대인재 N학원 광고입니다. 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이 이 학원 출신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진학생 수가 아니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수였습니다. 매년 10명 이상이 합격한다고 광고한 메가스터디 교육 광고도 실은 최대 15명 합격에 불과했습니다. 성적 향상 1위로 광고한 디지털 대성. 이것 또한 수강생의 실제 성적이 아니라 성적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선생님이 누구냐는 설문조사 결과가 근거였습니다. 이감은 박사급 지필진 수가 31명이라며 세부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믿을만하게 표시했지만 실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대학에 붙기만 하면 수강료를 모두 돌려줄 것처럼 광고한 메가스터디 교육. 제세 공과금 등을 제하고 돌려준다는 건 다른 페이지에 작게 표기했고 주요 대학에 붙었어도 4월에 다시 확인한 뒤 자퇴를 빌미로 매년 200명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 조사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이 같은 9개 입시학원과 출판사의 부당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짓과 과장이 관행이 된 사교육 시장 광고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고객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물건이 오거나 아예 물건은 빼고 텅 빈 봉투만 오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교환이나 환불 과정이 산 넘어 산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모 씨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만 원 정도 하는 손목시계를 주문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선택했는데 바다 건너 20일 만에 도착한 택배 봉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받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하니까 이게 처음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기분은 아주 안 좋았었어요. 물건이든 돈이든 다시 돌려받기 위해 문의했지만 판매자가 잠적한 뒤였습니다. 어렵사리 알리 쇼핑몰을 통해 환불 결정을 받아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라졌던 판매자가 다시 나타나 제품을 보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상담은 통화도 안 되고 영어로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불편하고 CS 처리도 엄청 늦고요. 물건이 잘못되면은 제가 환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꺼려지는 거죠. 비싼 거 살 때는요. 환불 결정까지 간다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엉뚱한 물건을 받고 교환하려다 판매자와 통관업체 책임 떠넘기기에 사방팔방 뛰다 지쳐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자기네는 알리에서 보낸 그대로 패키지 하나 손대지 않고 그냥 송장만 붙여서 보내는 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체국 가서 문의를 하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대부분 중국인 판매자들이라 직접 소통이 어려운 점이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지만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곤 채팅 상담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어색한 번역 툴에 기계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 피해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10건 가운데 4건 정도는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적인 우리나라 법을 적용을 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면 사전에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한테 경고 워닝을 줄 수는 있죠. 알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진출 5년 만에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3위에 올랐고 유명 배우를 모델로 발탁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근절을 위해 100억 원을 쏟아붓겠다며 이미지 쇄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교환이나 환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집 베란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러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대낮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박정연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베란다 구석에서 발견되는 초록색 식물, 바로 대마입니다. 이 자택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해온 러시아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안 국제 여객선 터미널로 입국한 이 남성은 난민 신청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집에서 대마를 키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석 달 전 국제우편으로 대마를 받아 키워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남성이 키우던 대마를 압수하고 공범이나 판매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 경찰관 여러 명이 검은색 승합차 앞에서 누군가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대낮 경기 안산시 도심에서 만취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 남성은 멈추라는 경찰 요구에도 달아나다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금강나들목 인근에서는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2명이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말 교통량 증가로 고속도로 내 정체가 심해지면서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으며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불경기 속 고금리 상황까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상생금융의 압박을 받는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내년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3.5%로 훌쩍 뛰어오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상황 속에 서민들의 금융 여건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신용도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이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납부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 대상으로는 금리가 5%를 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우선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급액 규모는 대출금리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포인트를 유지하기로 원칙을 세웠는데 이에 따라 대출 금액 1억 원 기준 환급액은 연 최대 1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18개 시중은행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10%에 달하는 2조 원을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원 규모와 대상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대금리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액뿐만 아니라 대상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은행별 지원액 등을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논의 역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2월 11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반도체 협력으로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하지만 R&D 사업 등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등의 처리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5일간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협이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커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또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오늘 저녁 5시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최대 격전지 유격수는 LG 오재환과 기아 박찬호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홈런왕 한화의 노시환은 생애 첫 황금 장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대설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지방으로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3도, 청주 14.3도, 창원은 1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광주 16도, 대구는 1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고 이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